예, 안녕하세요. 전국 모든 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사건 송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영상은 크게 4가지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년보호사건 송치의 의의,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보는 목차. 두 번째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있는지 알아보는 목차. 세 번째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후의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목차. 네 번째로는 지금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년보호사건 송치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대한민국 법령상 만 19세가 안 된 아이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일반 형사 절차로서 처벌을 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년재판부로 사건을 넘겼다라는 것을 소년보호사건 송치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만약 만 19세가 넘은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법원 재판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최대 사형부터 징역이라든지 금고라든지 벌금형, 그리고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의 처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아이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여기서 아이라는 것은 만 19세가 안 된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사 절차로서 형사처벌하기는 곤란하다라는 검사나 판사의 판단 하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이라는 것은 범죄에 대해서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사처벌과 동일하지만 종국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 벌금, 징역, 사형 등의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호처분은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인 1호 처분, 부모님께 위탁한다는 처분부터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인 10호 처분, 장기간 소년원에 가둬놓는다는 처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보호처분은 그 목적이 형사처벌처럼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을 갱생시킨다는 측면에서 형사처벌과는 차이가 있고, 또 불이익도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형사처벌보다는 가벼운 불이익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보호처분의 종류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세히 알아볼 일이 있겠지만 실제로는 소년원이라든지 분류심사원 등에 수감될 수도 있는 등 그 불이익은 사실상 적지는 약한 불이익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어쨌든 형사 절차가 아닌 이러한 소년 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재판부 혹은 지방법원 소년재판부로 사건을 넘기는 것을 소년부 송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소년부 송치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만 19세가 안 된 아이들이라면 소년부 송치될 수 있다라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을 나이를 기준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입니다. 물론 만 10세가 안 된 애들은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재판받을 일이 없으니까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으나 만 14세가 안 된 아이들의 경우에는 우리 법령상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한 뒤에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바로 소년보호사건 송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 14세가 넘은 아이들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검찰로 사안을 넘긴 뒤에 검사가 판단하여 형사 절차로 진행할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할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검사가 비록 만 14세가 넘어서 형사 성년에 해당하지만 일반 형사 절차로 처리하기에는 연령 등을 고려했을 때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면은 검찰 단계에서 검사의 판단 하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검사가 정식으로 형사 기소한 만 19세가 안 된 아이들의 사건의 경우에 법원에서 판단해서
형사 절차로 진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기소를 받은 형사법원에서 역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경찰 단계에서 송치되기도 하고 검찰 단계에서 송치되기도 하고 형사법원 단계에서 송치되기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우리 아이 절차 앞으로 무엇이 남아있는지 알아볼까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면은 소년보호사건을 송치받은 법원에서는 아이 성향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겠죠. 이때 조사라는 것은 경찰이나 검사가 조사한 것처럼 범죄 행위가 무엇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라기보다는 아이의 성향이라든지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판사의 판단 하에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 조사관으로 하여금 아이를 만나서 조사하게 하거나 혹은 관할, 보호관찰소, 준법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아이에 대해서 조사하게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를 열고 아이를 일시적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시키고 분류심사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의 방식은 다양하고 일정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는 종국재판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이 종국재판기일에 최종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송치받은 소년재판부는 소년보호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내리게 되는 보호처분은 1호 처분 부모님께 돌려보낸다. 2호 처분 수강명령, 3호 처분 사회봉사, 4호 처분 단기보호관찰, 5호 처분 장기보호관찰, 6호 처분 소년원 외 기타 시설에 수감시키는 처분, 7호 처분 의료기관, 정신병원 등에 수감시키는 처분, 8호 처분 1개월 이하의 소년원 수감, 9호 처분 6개월 이하의 소년원 수감, 10호 처분 2년 이하의 소년원 수감 중의 처분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사안이 아주 경미하거나 아이 반성 정도가 지극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형사재판으로서는 무혐의, 무죄, 공소기각 등의 판결을 받을 경우로 보인다면 불처분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목차,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됐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를 어떤 형태로든지 수감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가 수감되는 것은 크게 나눠보자면 두 가지 단계에서 수감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법원이 아이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법원 조사관이나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지 않고 재판 심리기일을 열었다가 거기서 소년분류심사원 수감이라는 중간 결정을 내려가지고 아이를 일종의 구치소인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시켜놓고 조사하게 하기 때문에 수감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최종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6, 7, 8, 9, 10호 처분 중에서 하나의 결정을 받게 돼서 수감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으로서는 중간 단계에서 아이가 조사를 위해서 수감되는 것도 막아야 할 필요가 있고, 최종적인 종국 결정으로서 소년원 등에 수감되는 8, 9, 10호라든지 소년원이 아니라도 기타 시설에 수감시키는 6호나 7호 처분을 막도록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실제로 소년법과 소년재판에 대해서 그다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소년법과 소년사건의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우리 아이가 재범 위험성이 낮고 어떤 형태로든 수감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재판부에 어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 조기현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에 관한 동영상이었습니다.